자, 제목 밑에 글에 관련 논설문. 자,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글의 목적이 설득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설득적, 주관적, 논리적 이런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 소재는 페노티콘, 그 다음에 전자 페노티콘. 원래 페노티콘이 있었고 그 페노티콘의 성격을 이 전자 페노티콘이 이어받아서 얘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먼저 페노티콘하고 그 다음에 전자 페노티콘. 주제: 현대사회의 전자 페노티콘은 다양한 유형으로 대중을 감시하지만 역감시가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냥 페노티콘은 역감시 안 됐고, 역감시라는 건 뭐니? 감시당하던 사람이 감시받던으로 합시다. 감시받던 대상이 감시하던 대상을 역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이 페노티콘은 역감시가 안 된다라는 말. 그러니까 감시받던 대상이 감시하던 대상을 역으로 감시하는 것.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하나 뽑아낼 수 있는 거. 정보의 비대칭.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은 상대를 볼 수 있지만 B라는 사람은 A를 볼 수가 없다. 그게 정보의 비대칭. 그래서 효율적으로 죄수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페노티콘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제. 이 글은 페노티콘에서 전자 페노티콘까지 감시의 역사를 살펴보겠다. 현대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감시 장치가 등장한 전자 페노티콘 사회로 시민운동이 국민의 역감시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자, 시민운동이 국민의 역감시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건 매우 좋은 거야. 역감시를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다. 이러한 전자 페노티콘 시대에는 결국 정보가 중요하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 자, 다음 본문 봅시다. 한 명의 교도관이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자, 여기서 한 명의 교도관을 A라고 놓고 수백 명의 죄수를 B라고 놓고 보면은 얘네들의 어떤 그 정보를 습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정보의 비대칭이 일어나는 거야. 이 A라는 교도관은 B를 감시할 수 있지만 B라는 애들은 A가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게 정보의 비대칭이 일어나는 거야. 18세기 말이야. 자, 여기서 시간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 무엇이 있고 언제 무엇이 있고.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이 문제, 자, 꼬리 물기, 이 문제는 앞에 있는 말 요거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거고,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이 독립하면서 중벌을 받은 죄수들을, 그러니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더 이상 미국에 보낼 수 없게 되자 교도소의 문제는 영국의 국가적 관심사로 무상했다. 그러니까 이 페노티콘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부터 시작한다? 영국에서부터 시작한다. 기원. 그 페놉티콘을 어느 나라가 언제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는가? 영국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대답으로 벤담은 1791년에 페놉티콘이라는 원형 교도소를 제안했다. 이 원형 교도소는 어떤 모양이냐? 자, 가운데에 감시탑이 있고 여기에 교도관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삥 둘러서 여기에 수많은 죄수들이 이 교도관을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싸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교도관이 있는 이 가운데 중심부에서는 이 죄수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강한 빛을 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은 죄수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훤히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죄수들은 교도관이 뭘 하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야. 강렬한 빛 때문에. 요게 원형 교도소입니다. 이게 원형 교도소고 페놉티콘이 시작인 거야. 감시자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만 감시당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다. 정보의 비대칭. 이게 페놉티콘의 시작인 거야. 근데 왜 이런 그 교도소를 구상했는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했다라는 거지.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더 이상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은 수의 인원으로 많은 죄수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원형교도소, 페놉티콘의 시작. 페놉티콘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자 이제 구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구조. 방금 전에 그림으로 보셨던 거. 가운데가 비어있는 동심원 모양을 하고 있고 바깥쪽의 둥그런 건물에는 죄수를 가두는 방이 들어서 있고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공간이 있다. 그 감시탑이겠지. 구조. 원형교도소 페놉티콘의 구조. 죄수의 방에는 햇빛을 들이기 위해 외부로 난 창 이외에도 건물 내부를 향한 또 다른 창이 있어서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교도관에게 시시각각 포착될 수가 있다. 반면 중앙의 감시 공간의 내부는 항상 어둡게 유지되어 죄수는 교도관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커녕 교도관의 존재도 알 수가 없다. 이게 페놉티콘의 작동 원리. 그리고 여기서도 정보의 비대칭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 여기에 영향받은 전자 페놉티콘이 오늘날의 CCTV인 거야. 되겠니? 네. 벤담에 따르면 페놉티콘에 갇힌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교도관의 시선을 의식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나 사설 교도소이면서 내가 보내준 자료 받았지? 네. 그거 근데 종이에다가 책에다가 필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지? 네. 어디다가 하는 거니? 교과서니 자습서니? 교과서요. 교과서? 학교에서 여기 진도 나갔지? 네. 혹시 설명이 다르거나 이상한 부분 있으면 바로 멈춰서 질문하시고. 네. 그 다음에 죄수의 사설교도소이면서 죄수의 노동에 의존하는 공장형 교도소인 페놉티콘은 당시의 영국 개혁 세력 일부가 추진하던 공공교도소, 이거는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거겠지.
격리식 교도소와 체제가 맞지 않아 결국 영국 정부의 선택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제한은 됐지만 그것이 승인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벤담의 페노티콘은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설지가 않다. 국내에서도 번역이 된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도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푸코에게 있어서 페노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 교도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은 제일 처음에 이 페노티콘을 생각했던 게 누구였어? 벤담.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누구? 푸코. 요거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내용 확인하는 문제에서 요 벤담하고 푸코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단 말이야.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전자 페노티콘하고의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질문이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예를 들면 벤담이나 푸코 비교하는 내용에서 함정에 많이 빠져 아이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철저하게 분석해줘야 돼. 거의 지문을 암기하다시피 해서 들어가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따가 이거 정리하고 공부하는 방법 다시 알려줄게. 자, 네. 그다음에 푸코에게 있어서 페노티콘은 벤담이 상단 사설교도에서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벤담에서 푸코로 가면서 조금 더 진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푸코가 벤담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대로 똑같이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르게 진화를 시켰다. 훨씬 더 뛰어넘은 것이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것은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체화된 건축물이었고 군 중에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 사회. 자, 요런 말도 조심해야 돼.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 의 변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런 변화를 추동한 것이다. 자, 좀 전에 했던 말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런 거야. 자, 벤담이 주장했던 그 시대는 스펙타클 사회. 그 다음에 푸코가 이야기하던 시대 또는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규율 사회. 그러니까 스펙타클 사회에서 규율 사회로 넘어간다. 벤담에서 푸코로 넘어가듯이. 그리고 각각의 특징.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본다. 스펙타클. 그 다음에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한다. 규율 사회. 어떻게 보면 의미가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대중들이 한 사람을 우러러보게끔 유도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한 명의 권력자가 여러 명의 행동을 통제하는 감시하는 그런 내용의 사회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한 문장 한 문장 철저하게 분석을 해줘야 돼. 다음 페이지 봅시다. 또 개인에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벌에서 자본주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패턴인 거야. 자, 벤덤에서 푸코로 넘어가듯이 육체적인 형벌에서 영혼의 규율로 바뀌게 되었다. 벤덤에서 푸코로 넘어가는 방식. 페노티콘은 모세관 같은 권력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한다는 푸코 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더없이 좋은 실례였다. 자, 페노티콘이 앞에서도 벤담인데서도 나왔지만 같은 페노티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야. 푸코에서 한 단계 더 진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을 분석을 할 때 이거 벤담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 푸코에 해당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단순화시켜서 정리하는 게 좋아. 그리고 그것이 구분이 되면은 나중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구분을 하시고 여기까지 되겠네요. 네. 예. 감시는 은밀하고 알 수 없게 이루어진 반면 처벌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고 통제와 권력은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한 건축 구조에 체화되었던 것이다. 교도소가 공장, 학교, 군대, 막사, 병원과 비슷하고 이것들이 다시 교도소를 닮았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일까? 전혀 놀랍지가 않다라는 거지. 푸코의 논평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가 거대한 페노티콘, 즉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푸코가 전달하는 바였다. 간단하게 또 한 번 더 정리하면은 벤담은 단순히 교도관, 죄수의 관계, 푸코는 권력자, 대중 이런 관계로 인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푸코는 우리 사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페노티콘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벤담이 주장했던 교도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 이제 요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 자, 계속해서 푸코 또 이어집니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인문학자의 번주를 넘어서 지식인 일반과 대중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푸코의 영향은 그가 페노티콘을 벤담이라는 개인의 실패한 일화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근대 규율 권력의 미시 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독창적으로 해석되었다는데 기인한다. 그러니까는 푸코의 이론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벤담이 주장했던 페노티콘을 사회로 확장해서 해석을 했다라는 거지. 처음에는 교도소와 관련된 말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전반의 모습으로 적용시켜서 해석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교도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다. 규율 권력의 미시 구조를 잘 들었다. 이거는 교도소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습이거든. 그의 영향력이 큰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 두 번째, 푸코의 영향력이 큰 이유. 페노티콘을 통한 감시가 정보혁명 시대의 전자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이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교도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관련된 거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감시하는 여러 가지 감시 기제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7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감시와 통제 방법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신용카드 같은 전자결제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라는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다. 이거는 교도소가 아니야. 이건 교도소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대중들의 삶을 감시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들인 거지. 근데 이 논리가 이 푸코가 주장하는 이 이론이 그 벤담이 주장했던 페노티콘의 이론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야.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겠지. 근데 그것을 푸코는 한 단계 더 진화를 시켜서 단순히 교도소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이 페노티콘의 이론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 자, 이게 왜 그러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폐쇄회로 CCTV, 폐쇄회로 CCTV만 보더라도 자, 이 폐쇄회로 CCTV는 경찰은 볼 수가 있지만 경찰은 대중들을 볼 수 있지만 CCTV를 통해서 대중들은 경찰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페노티콘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시스템이라 보면 되겠지. 하지만 감옥, 교도소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내용이기 때문에
페놉티콘 벤담의 페놉티콘에 영향받았지만 그것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킨 이론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좀 복잡한데 좀 이해되니? 네.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졌다. 잠자고 있건 깨어있건 일하건 쉬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감시를 당한다는 조지 오웰의 그러니까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지.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등장하는 빅브라더의 이미지는 바로 정보사회가 가져온 전자페노폰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 벤담이 주장했던 페노티콘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것을 더 진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기본 원리는 뭐다? 벤담하고 닮아 있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볼 수가 없다. 다음에 서구 사회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초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활동을 벌이는데 이는 그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다. 나이, 가족수, 가구, 인구, 수입, 주거환경, 범죄기록, 작업 이거 다 정보들이야. 수집하는 정보들. 근데 이 정보들을 정부는 알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정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겠지. 자, 그다음에 작업 환경, 질병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숫자로 치환된 이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통계학이 발달했다. 자, 통계학이 발달하게 된 계기.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측정되고 숫자로 표시되었으며 이렇게 모아진 숫자는 통계학을 통해 분석되어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한 가구의 식구가 5가구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이제는 엄마, 아빠, 자식 하나. 한 가정이 3명씩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다 통계학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그다음에 기존의 정책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한 가정이 3명이 단데 5명 가정을 전제로 정책을 펼친다? 비효율적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정책과 법률을 만들고 조정하는 자료로 활용을 했다는 거지. 근대 관료제와 복지국가는 숫자와 통계 없이는 불가능했다. 왜 그런 거야? 복지국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한다. 그런데 20년 전에는 한 학급에 학생이 50명이었어. 그러면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뭐 얼마를 잡았어. 그런데 지금은 한 학급에 20명밖에 안 돼. 그럼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어떤 통계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수치화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하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통계학을 활용을 한다라는 거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거고 이것은 통계학의 발달은 또 정보기술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찰스 베비지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문단별로 정리를 할 필요도 있고 문단별로 정리를 하고 또 시기별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학자별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문단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시기로 물어볼 수도 있고 학자로 물어볼 수도 있어. 얘네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세요. 이미 19세기 초엽의 통계 처리를 위해서 계산기를 설계했고 지금 컴퓨터 산업 선두를 달리는 한 회사도 1890년 시카고 인구 총조사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기계를 만들면서 출발했다. 그러니까는 이 통계라는 것 자체가 통계학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기술에 영향을 주고 발전하는데 원인이 되었다라고 확인해 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통계를 원활하게 수치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부차적인 그 부수적인 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다. 왼쪽에 보면은 한눈에 정리되어 있네.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활동, 국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계학이 발달했고 그와 더불어 정보 기술도 발달했다. 그다음에 정보 기술은 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그 수집과 저장도 용이하게 했다. 수집과 저장. 미국의 경우 1971년 미국 연방수사국의 국가범죄정보센터가 250만 명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만들면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수천만 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저장해두고 있다. 축적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목적은 FBI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목적은 보석과 같은 사법적인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보석이라는 게 뭐 하는 거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일정 금액을 받고 형량을 다 살기 이전에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야. 지금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격증을 줄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조회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던 목적은 처음에는 보석이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격증을 줄 때 사람의 과거를 조회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목적이 달라지고 있네. 또 인터넷은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병 쿠키 등을 통해 IP 주소나 전자우편과 같은 사용자 신상 정보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직장에서의 컴퓨터는 정보 처리를 통해 업무를 도와주지만 작업자의 업무 시간과 작업의 진행 과정, 심지어는 그의 행동까지 낱낱이 기록해서 상관하게 전달하기도 한다. 컴퓨터,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 정보 수집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쁜 말로 말하면 이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의 컴퓨터의 사용 내역이나 사용 시간, 뭐 사이트의 접속 기록 등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시간에 집중해서 하고 있으며 이때는 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감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감시를 낳았다. 95년부터 한국에서 추진되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전자주민카드. 지금 주민등록증을 전자식으로다가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무산되었다. 원래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인감, 지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등 7개 증명 41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근데 그것이 무산됐어. 감시는 데이터베이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기기를 통한 감시, 전자지문, 홍채, 얼굴 모양, 정맥 등 생체 인식을 통한 감시, 인공위성과 연결된 위치 확인 시스템을 통한 감시,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 자, 여기에 사용된 것은 설명 방식은 예시, 우리 주변 현재의 감시 사례. 자, 여기까지 되니? 네. 다음에 이러한 새로운 감시는 전자페노티콘이라고 명명되었다. 아까 앞에서 미리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벤담이 주장했던 페노티콘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는 거야. 우선은 전자페노티콘 요거는 교도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페노티콘에서는 시선이 규율과 통제의 기제라면 자 이제 공통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요거는 기존의 페노티콘 전자 페노티콘하고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시선이 규율과 통제의 기제다. 그러니까 감시하는 자의 시선이 죄수들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는 이 감시하는 사람의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지.
근데 전자 패놉티콘에서는 정보가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용한다. 시선이냐 정보냐. 우리 신용카드 결제 내역 이런 것들은 전자 패놉티콘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뭐 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시선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둘은 불확실성에 피상적인 공통점이 있다. 자, 요거는 공통점. 그러니까는 정리를 할 때 패놉티콘이냐 아니면은 전자 패놉티콘이냐. 여기서 패놉티콘은 시선을 통해서, 전자 패놉티콘은 정보를 통해서. 이건 차이점이 되겠지. 공통점은 뭐다? 불확실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정리를 해두는 게 좋다. 특히나 지금 그 교과서에서 독서교과서에서 이 패놉티콘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실에 꼼꼼하게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국가나 직장의 상관에게 언제든 열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늘 조심하는 거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나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다. 늘 조심한다라는 거지. 그거는 패놉티콘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도 마찬가지였지. 교도관이 나를 언제든 감시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통제한다라고 했고, 전자 패놉티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내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이 내 컴퓨터의 작업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회사에서 함부로 뭐 일을 하지 않고 뭐 주식을 본다든가 부동산을 본다든가 뭐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감시당하고 있다는 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둘에는 두드러진 차이점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 패놉티콘은 시선을 통해서 규율하고 통제한다 그러는데 얘네들은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통한 정보수, 이건 전자 패놉티콘이겠지.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일 수가 있다. 얘네들은 공간의 한계가 없다라는 거지. 공간의 한계가 없다.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 X를 통해 가지고 그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인터넷 할 수 있게 도와줬잖아.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최소한 어느 사이트에 주로 접속하고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뭘 하는지 일론 머스크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왜냐, 일론 머스크가 통제하고 있는 그 인터넷 시스템을 사람들이 활용하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그 일론 머스크의 컴퓨터를 거쳐서 모든 인터넷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그 인터넷 활동을 하는 모든 사용 내역들이 일론 머스크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사이트 들어가고 은행 업무를 무엇을 보는지.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나쁜 용도로 쓰게 되면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 물론 역감시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자, 역감시. 그냥 패놉티콘은 역감시 안 돼. 아까도 미리 얘기해줬지. 하지만 전자 패놉티콘은 역감시가 가능하다. 의회와 언론이 그러하다. 의회와 언론이 방송, 신문, 의회가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민들이 뽑는단 말이야. 그럼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경찰서장 그 CCTV 자료 좀 봅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의회와 언론이 비대해지면서 스스로가 권력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 이 말을 굳이 왜 했냐면은 의회와 언론은 본래 감시당하는 국민들의 편이어야 하지만
이들도 자연스럽게 권력자가 된 거야. 권력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는 그들의 순수성은 의심해줘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SBS라는 방송사가 있어. SBS는 어디야? 태광건설인가? 건설사에서 만든 방송국이야. JTBC 중앙일보에서 만든 거고 삼성 거란 말이야. 그럼 아무래도 기업이 만든 방송국인데 그 기업의 안 좋은 뉴스 보도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고 사돈 맺은 국회의원들, 기업과 결혼을 한 기업인들과 가족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들도 마찬가지. 또 경찰서장, 판사, 검사, 대통령까지 그런 사람들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의 카르텔, 권력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본래 국민들의 편에서 역감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국민들의 편에 서서 역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들도 하나의 권력이 돼버린 거지. 자기네들 집단이 조금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챙기기 위해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스스로가 권력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정부와 행정기관은 물론 의회와 언론을 포함해서 사회 권력 집단을 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다양한 시민운동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역감시해야 되는데 의회와 얘들 역감시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제 역할을 못해. 지들도 권력자니까. 그래서 얘네도 탈락. 정부와 행정기관 탈락. 얘네들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럼 믿을 수 있는 건 뭐다? 시민운동이다. 시민단체.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정치권의 부패, 권력의 남용, 선거, 대기업, 언론에 대한 감시를 유지해 왔는데 이러한 시민운동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 권력단체에 대한 정보 공개이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여러 권력기관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지.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었는지 그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는데 그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그때 뭘 했는지 얼마만큼 책임 있게 했는지를 계속 정보 공개를 해라. 할 수 없다. 왜? 치명적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야? 누구도 감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대통령도 또한 그들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역감시를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게 누구다? 시민단체다. 근데 우리가 가서 할 수는 없어. 개인이 할 수는 없어. 시민단체가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가 유일하게 국민들의 편에 서서 활동하는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이 시민단체들도 다 착하고 뭐 순수하고 그런 건 아니야. 여기서도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나마 의회나 언론보다는 시민단체가. 여기까지 되겠니? 네. 어렵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그 네. 다음에 강력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역감시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좋은 거야. 이건 좋은 거야.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한다. 중요한 법률적 장치이다. 정보 공개를 통한 역감시는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첫발이 된다. 그러면 역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투명하지 않은 사회다라는 거야. 온갖 비리가 넘쳐나는 그런 사회겠지. 왜? 친애들 감시하는 애들이 없으면은 지멋대로 다 해버린단 말이지. 또 시민운동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기존의 언론은 물론 인터넷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성과를 보고며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자, 시민운동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 세력을 조금 더 넓혀가고 있단 말이지. 특히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의 분산된 통신망은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전통적 감시를 당신이 바로 감시하는 빅브라더이다라는 역감시의 기제로 바꾸기 용이하다. 자,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 이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역감시가 안 되던 때야. 근데 당신이 바로 감시하는 빅브라더. 감시당하던 당신도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 권력자가 될 수가 있다. 요거는 역감시가 가능한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 빅브라더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시대에서 당신도 빅브라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시민운동, 시민단체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국민신문고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시민운동의 힘을 강화한 대표적인 예이다. 예시.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신문고를 통해 인터넷을 부활시켜 시민들이 자, 요거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인터넷이고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부패를 고발하는 매체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 벤담의 페노티코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네. 최초에는 벤담, 푸코에 의해서 현대사회 규율 체제로 탈바꿈했고 두 번째, 푸코의 페노티콘은 전자 페노티콘으로 이어졌다. 페노티콘의 이러한 궤적은 현대사회의 규율 통제 체제가 어느 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자 밑에 표 중요한 거고 오른쪽에 날개짐은 말하지 않아도 싹 다 정리하셔야 되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빅브라더 의 시선에 의한 감시보다는 시선에 의한 감시는 벤담 시대지 페노티콘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기여한다. 자, 요게 단순하게 페노티콘이었다면 아까 확인했고 요거는 전자 페노티콘 교도소가 없다면 우리 사회가 바로 교도소라는 사실을 금방 알았을 것이라는 푸코식의 사회 이퀄 페노티콘 이퀄 교도소의 등식은 현대사회와 조직에서의 통제체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푸코도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거지. 왜?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 기제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복잡하고 미묘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시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거야. 이 등식에는 시선보다는 정보 수집이 중요해진 과정. 자, 처음엔 시선이었고 정보 수집. 정보 수집이 종종 피감시자, 감시당하는 사람, 자발적인 행위와 협조를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 그리고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이 모두에게 투명해질 경우 보통의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한 것 같은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중요한 인식들이 빠져 있다. 자, 요게 푸코의 이론의 한계성. 요거를 설명을 못 한단 말이지, 푸코는. 자, 그다음에 페노티콘에 대한 논의는 주민등록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접근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다른 암호를 지정해서 그 공개 정도를 차등적으로 결정한다. 뭐 1급 비밀, 뭐 2급 비밀, 3급 비밀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차등을 둔다라는 거야. 뭐 1급은 대통령이, 2급은 장관부까지, 뭐 3급은 차관까지 이런 식으로 페노티콘의 시선의 비대칭성 때문에 아까 그 원형교도소 가능했다면 전자 페노티콘은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하다. 자, 이것도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얘는 시선 때문에 페노티콘은 시선. 그 다음에 전자 페노티콘은 정보의 비대칭성.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보의 과다한 수집 조치를 금하거나 이미 수집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접근권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2번. 자, 정보의 비대칭성을 방지해야 돼. 정보의 비대칭성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야. 이 글에서는. 자, 정보의 비대칭성을 방지한다. 말 바꾸면은 역감시 가능. 비대칭성 해결.
나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의 권력을 가진 어떤 자는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나를 올거면 패도로 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요거. 나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의 권력을 가진 어떤 자는 접근할 수 있다. 요게 비대칭성인 거지. 이건 안 좋다라는 거야. 이건 해결해야 되는 거지. 자, 이 정도. 질문. 됐니? 됐니? 네. 어.